안녕하세요. 참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좁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은 다들 엄청 놀라서 무조건 라디오 사연에 제보를 해보라고 난리를 치길래 용기를 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혼자 자랐어요. 어릴 때 아버지께서 대장암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기억이 있거든요. 아직도 저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아산병원에서 아빠의 호흡기에 긴 호스기가 달려있고 저는 그 옆에 있는 간이의자에 앉아서 쌕쌕거리며 숨을 쉬는 아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순간이요. 삐삐삐 소리와 함께 갑자기 아빠의 심호흡이 느려졌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한꺼번에 달려와서 아빠를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으니까요. 아빠의 죽음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일이었습니다. 엄마도 그날 이후로 저를 더 아껴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이 저희 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로에게 서로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엄마는 식당 일부터 시작해서 장례 지도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엄마도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먹여 살리겠다고 별의별 일을 다 한 거죠. 그러다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어쩌죠? 저희가 지금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바로 월세를 올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짐을 빼든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주변에 집값 다 올라가서 월세 배로 받는데 우리네는 그쪽 배려하느라 몇 년간 월세 동결했잖아요. 더 이상은 우리도 안 돼요. 고개를 푹 숙이며 우울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한없이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갑자기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우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가자. 대신 다른 가족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괜찮아? 난 괜찮아. 엄마랑 헤어지지만 않을 수 있으면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알고 보니 엄마는 한 가정의 가정부로 취업을 한 거였어요. 으리으리한 부잣집이었고 단독주택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창고 같은 곳에서 저와 엄마가 거주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거였어요. 거의 24시간 엄마는 그 집에 붙어 있는 거니까 식모나 다름이 없었죠. 그 집안은 아버지와 딸이 같이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사업을 하시느라 굉장히 바빴고 딸내미는 저보다 좋기 10살은 어려 보이는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커서 그런지 아주 고집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미운 7살이라는 말이 딱 알맞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내 꼬붕이다. 너 앞으로 내 꼬붕인 거지? 반말을 하더라고요. 주인 아저씨는 너 언니한테 그러면 못 써? 어디서 언니를 보고 꼬붕이라고 그래?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정말 크게 혼날 거야. 그제서야 그 아이는 풀이 죽더라고요. 하지만 쉽게 고집을 꺾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창고에 혼자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었나 봐요. 갑자기 성큼성큼 걸어와서 제 책을 전부 다 찢어놓는 겁니다. 너 뭐 하는 짓이야? 왜 남의 물건을 다 망가뜨려? 아무리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정말로 혼나고 싶어? 언니, 나 혼낼 수 있겠어? 언니네 엄마는 우리 아빠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야? 혼내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빠한테 다 이르러 갈 거야. 에베베베. 정말 머리를 한 대 쾅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의 말이 다 맞았거든요. 엄마와 저는 그 애의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었고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애의 괴롭힘은 더 심해져 갔어요. 아주 꼬마가 한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악하고 치밀했습니다. 저보고 야, 너 할 거 없지? 나 일기 써야 하는데 내 일기 좀 대신 써줘. 일기장을 내 얼굴에 팍 던지고 가더라고요. 바보처럼 저는 그 일기를 안 써주면 괜히 엄마한테 피해가 갈까봐 어린아이인 척하고 일기를 써주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괘씸해서 일기장에 짜증이 난다고 막 글을 썼어요. 누가 봐도 대필인 것처럼 보이게요. 그 다음날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죠. 그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주인 아저씨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채연이가 일기를 다른 사람한테 쓰라고 시키는 것 같아요. 계속 이래왔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버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집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설채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한테 지금까지 계속 숙제 맡겼어?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저 언니가 나보고 일기 써준다고 해서 그런 거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뻔뻔하게 그 아이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소유진, 네가 솔직하게 말해봐. 얘가 너한테 일기 쓰라고 시킨 건 맞지? 채연이는 저를 힘껏 째려보고 있었어요. 마치 진실대로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매서운 눈빛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는 대충 눈치를 챈 거죠. 마당에서 회초리를 가져와서 채연이의 종아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아빠가 말했지.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 유진이 언니는 우리 집 도와주시는 아주머니 딸이야. 네 아랫사람이 아니라고. 어디서 그런 예의 없는 짓을 배워서 못된 짓을 하고 있어? 정말로 아주 크게 혼나려고? 채연이는 앙앙 울었습니다. 저를 미친 듯이 째려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저에게 그 어떠한 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저를 괴롭히는 것도 없어졌고요. 하지만 썰렁한 공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걸 눈치챈 엄마도 저에게 딱 1년만 여기서 더 일하고 나가자, 유진아.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여기만큼 편하게 일하고 돈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서 전세자금 만들어 나가자. 저는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아저씨의 할머니네로 모두가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의 입장에서는 친할머니네 집에 가게 된 거죠. 저희 가족은 빈집을 지키려고 했는데 주인 아저씨께서 그쪽 근처에 저희 집 별장도 있으니까 같이 가서 쉬고 오세요. 그리고 저는 거기 가서도 일을 계속해야 할 것 같아서 아이 케어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주머니. 그래서 저와 엄마도 그곳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름철 장마 기간이라서 계곡물이 한참 부른 상황이었어요. 아마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곡에 물이 한번 불면 어마무시하게 불어난다는 것을요. 고요해 보이는 계곡이었지만 언제 어디서 물이 쏟아져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외부인들에게 산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계곡에 있는 사람들 쓸려 내려가 죽는 것은 한순간이니까 오늘은 절대로 계곡에 가지 마세요.
알겠죠? 신신당부를 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알겠다고 했죠. 엄마도 저에게 비 온 다음 날에 계곡 가는 거 절대로 아니야. 오늘은 그냥 오두막에서 수박이랑 옥수수 먹으면서 쉬어. 알겠어. 나도 물 무서워서 가기 싫어. 절대로 계곡을 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연이었어요. 채연이 그 녀석은 어른들 말은 절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고집도 세고 완전히 청개구리였습니다. 할머니, 계곡에 가면 왜 안 되는데? 아니, 지금은 잔잔해 보이잖아. 문제 없잖아. 새끼, 이 녀석이 혼날라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라는 거야. 계곡 무서운 줄 모르고 노는 사람들 때문에 매년 한 명씩 죽는다니까. 호통을 치셨습니다. 유진아, 네가 채연이 책임지고 보살펴라. 애가 워낙에 고집이 세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알겠지? 알겠어요, 할머니. 저는 채연이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안 그래도 저희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제가 채연이를 따라다니려니 어색했습니다. 아, 따라오지 마. 나 계곡 안 간다고. 불편해 죽겠네, 진짜. 이 뒷산에서 그냥 가만히 놀면 될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따라오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저에게 돌멩이를 던지며 저리 가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신경질이 팍 나더라고요. 그래, 너 알아서 해. 내가 네 종도 아니고 짜증난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속이 상한 저는 숲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애한테 맨날 욕먹고 눈치 보고 그런 삶이 서럽더라고요. 돈이 없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펑펑 울다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냇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계곡 근처에서 채연이가 오리 장난감으로 놀고 있더라고요. 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메롱, 난 들어갈 거지롱. 저를 약 올리겠다고 채연이가 계곡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수위가 괜찮았어요. 저는 막 돌멩이 사이를 내려오면서 채연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 윗기슭에서 물이 폭포처럼 내려오는 거였어요. 한순간에 돌멩이들 사이로 물이 쏟아졌고 채연이는 으악 소리를 내면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설채연을 살려야겠다. 이 생각 하나뿐이었어요. 만약에 걔가 물에 빠져서 죽으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인생도 끝장나는 거니까요. 수영도 못하는 저는 계곡에 퐁당 빠져들었고요. 물을 잔뜩 먹으며 채연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물이 큰 바위를 범람하진 않았거든요. 계곡 근처에 있던 휴가 나온 군인 한 명이 저희를 보고 후다닥 달려와서 바위 위에 있는 채연이를 먼저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구하려고 온 순간 물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차올랐고 저는 그대로 쓸려 내려갔어요. 그때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 군인도 어마어마한 물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미친 듯이 허우적대다가 온몸에 힘이 빠졌고 그렇게 저는 물을 마시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고 몸이 점점 따뜻해지더니 제가 정신을 잃은 거였어요. 왜 죽기 전에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죽기 전에 갑자기 행복해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 돌아가신 아빠가 나오더라고요. 엄청 소리를 친 겁니다. 저에게 정신 차려. 소유진, 정신 차려. 편안해진 몸을 다시 거부하고 저는 허우적대기 시작했고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했어요. 계곡 아래로 쓸려 내려가다가 쓰러진 통나무에 몸이 걸렸고 미친 듯이 그 위로 올라갔죠. 그 통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렸고 결국 저는 그 위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캑캑대면서 저는 눈을 뜨게 되었어요. 계곡 근처 땅에서 우리 엄마가 펑펑 울면서 제 윗옷을 벗기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눈을 뜬 걸 본 엄마는 엉엉 울며 눈물을 흘렸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채연이는 저 멀리서 잔뜩 겁에 질려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저씨도 저를 보면서 울었고요. 동네 사람들은 사람 죽을 뻔했어. 정말로 사람 죽을 뻔했어. 그러게 계곡에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 목숨을 지가 버리고 있어. 다들 제 흉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던 군인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죽을 뻔했던 애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요?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이 여자애 계곡에 놀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 꼬맹이가 계곡에서 놀다가 갑자기 물이 차오르길래 산 위에 있다가 내려와서 목숨 던져서 여자애 살린 거라고요. 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일제히 동네 사람들이 채연이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주인 아저씨는 너 그거 진짜야? 너 구하느라 언니가 죽을 뻔했던 거야? 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앙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엄마는 가슴을 팍팍 치면서 통곡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엄마가 채연이한테 화를 냈습니다. 너 뭐 하는 거니? 대체 내 딸한테 왜 이러는 거니? 주인 아저씨도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곧이어 119 구조대가 오게 되었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폐에 물이 좀 들어간 것 외에는 크게 문제 있는 곳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저는 그날 이후 트라우마 때문에 물 근처에는 얼씬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장면이 나오고 그랬어요. 한동안 밤에 잠도 자지 못했죠. 물에 빠진 꿈을 꾸는 게 너무 무서워서 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저희 가족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채연이네 집으로 들어간 거죠. 엄마는 화가 난 목소리로 저를 보고 너는 방 안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식모 노릇하고 을 중에 을인 입장이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요? 제 딸이 죽을 뻔했다고요. 채연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제발 계곡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참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이내로 짐 뺄 테니까 다른 가정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치고 방으로 들어온 엄마는 제 앞에서 통곡을 했어요.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엄마가 점을 보러 갔나 봐요. 점집에 가자마자 점쟁이가 엄마를 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당장 나오라고 했나 봅니다. 그 집에 계속 있다가는
딸내미가 죽을 거라고 하면서요. 상극 중에 상극인 사주가 있어서 딸내미가 죽든지 아니면 상대가 죽든지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듣고 온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용한 점쟁이가 그런 말을 하니 엄마는 화들짝 놀라서 정말로 그 집을 나와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였죠. 다른 식모가 구해지기 전까지 그 집에 살았는데 채연이 그 녀석은 정말로 징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자기가 아빠한테 미움을 받았다고 제가 마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에게 내가 언제나 살려달라고 했어? 대체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야? 기가 찼습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채연이를 감당할 힘이 없었던 저는 다 필요 없고 내가 꺼져줄게. 그리고 죽어서도 만나지 말자. 너 정말 싫어.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날 저랑 채연이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다가 주인 아저씨가 들어오는 소리로 인해서 싸움이 마무리되었어요.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거죠. 저는 죽을 뻔한 채연이를 살려주고서도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며칠 뒤 새로운 가정부가 구해지게 되었고 저랑 엄마는 짐을 챙겨 도망가듯이 그 집을 나왔어요. 고정 수익이 없어지면서 너무나도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바퀴벌레부터 시작해서 쥐가 나오는 작은 단칸방에 살면서 돈이 없어 서러운 것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린 적도 참 많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를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도 그 마음을 눈치채고 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을 가는 것보다 바로 취업을 해서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저는 후회하기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교 1등을 하게 되었고요.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전문대학교에 전액장학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치위생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런 직업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좋은 직업이었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친절하고 다들 따뜻한 분들이었으니까요. 야무지게 돈을 벌고 엄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뒤늦게 효도를 하고 있을 때쯤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주 가던 봉사 모임에서 눈을 맞게 되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유진아, 나는 너처럼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잘나고 멋진 사람이 날 좋아해 주다니 처음에는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렇게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된 거였죠. 3년 정도 사귀었을 때였어요. 서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유진이 너는 언제쯤 결혼하고 싶어? 오빠, 나는 최대한 빨리 하고 싶어. 어릴 때 아빠 여의고 나서 엄마랑 나랑 둘이서 가정을 지켜나갔는데 정말로 죽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저는 청혼받게 되었어요. 은하수가 하늘에 박힌 것 같은 아름다운 호텔 라운지에서 꽃다발과 함께 청혼을 받은 거였죠. 난 너 평생 동안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이제 제 인생에서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도 못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자기야,
사실 우리 가족이 재혼 가족이야. 엄마랑 아버지가 어릴 때 이혼하시고 8년 전에 엄마가 재혼했어. 그래서 나한테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 되게 조심스럽게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저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이혼 많이 하시고 재혼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큰 마음 먹고 말할 문제는 아닌데, 오빠? 나한테 재혼 과정은 문제되지 않아.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저는 엄마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오빠도 부모님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쪽 집안에서는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직업이 치위생사니까 직업적으로 잘난 게 없으니 반대를 했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딱히 속상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아가씨 될 사람이 치대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약간 눈치 보이는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치위생사보다는 치과의사가 더 대접을 받으니까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완강하게 이 여자랑 결혼을 할 거라고 말해준 덕에 결혼 허락은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 되실 분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도 참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사돈이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것 같네.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대단해라. 아이고. 네네. 엄마가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일도 하면서 저 키우느라 마음고생도 하셨거든요.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저를 이해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셨으니까요. 상견례 날짜를 잡고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이쁜 옷 한 벌 사드리려고 백화점도 가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죠. 대망의 기다리고 기다렸던 상견례 하는 날이 왔어요. 호텔 근처에 있는 고급 유명 한정식당 룸을 예약했습니다. 상견례를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했죠. 먼저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엄마랑 제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가씨가 도착했습니다. 아버님은 일 때문에 늦게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가씨 얼굴이 보면 볼수록 익숙하더라고요. 소소하게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아가씨가 저에게 치위생사예요? 그래서 가방 짝퉁으로 들고 있는 건가? 제가 나름 꾸민다고 명품 가방을 들고 갔거든요. 그 가방은 제가 산 게 아니라 엄마의 엄마가 혼수로 받은 귀한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그걸 엄마가 저에게 물려준 거였고요.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치대생인 아가씨는 그때부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돈도 못 버는 것들이 분수에 안 맞게 개나 소나 비싼 가방 들고 다녀서 문제라니까? 정말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그치? 시어머니가 아가씨에게 눈치를 줬어요. 하지만 지 멋대로 인생을 사는 아가씨는 분수도 없이 제 면전에서 치위생사 직업을 까내리더라고요. 화가 난 엄마가 저에게 귓속말로 그러구니 채연이 닮은 것이 아주 행동도 설채연이랑 똑같이 하는구나. 거의 20여 년 전에 악연 중에 악연이었던 설채연이 생각나더라고요. 엄마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저희 둘 다 민망하고 머쓱한 상태로 아버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곤란해했고요. 아무래도 친동생이 아니다 보니까 어머님이랑 오빠 둘 다 큰 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곧이어 아버님이 상견례장에 들어온 순간 저와 엄마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견례장에 들어온 아버님,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아버님 되실 분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깜짝 놀란 아버님이 우리 엄마에게 납작 엎드려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알고 보니 그 주인집 아저씨였던 거예요. 아저씨가 재혼을 해서 가정을 새로 꾸린 거고요. 재혼으로 얻게 된 아내의 아들이 제 남편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밖에서 구두를 갈아 신으며 아가씨가 저에게 한 말들을 다 들은 아버님은 손으로 아가씨 뒤통수를 확 쳤어요. 너 기억 안 나?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너 살려준 언니잖아. 유진이 언니. 그 순간 아가씨는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와 그 애는 너무나도 어릴 때 만났었고 거의 20여 년이 흐른 상태라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얼굴이 많이 변했으니까요. 반면에 주인집 아저씨는 알아볼 수 있었지요. 그제서야 저는 아직도 남 까내리고 비난하면서 사는 거니? 그 버릇 여전하구나. 저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주인 아저씨는 너 정말로 언제 그 성격 고칠 거니?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구나. 유진아,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마음의 빚만 지는구나 계속. 주인 아저씨는 고개를 조아리면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연이 뒤통수를 팍 밀치면서 강제로 우리 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시켰어요. 자존심 상한 그 아이는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다가 아버님한테 붙잡혔고 계속 풀이 죽은 채로 상견례장에 앉아 있었네요. 엄마는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결혼 못 시킬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채연이 때문에 죽을 뻔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서요.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패닉이 되었죠. 남자친구는 여동생에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냈고요. 워낙에 단호했던 엄마의 입장 때문에 상견례는 빨리 끝나게 되었고 집에 가자마자 엄마가 나는 절대로 그 집안에 너 시집 못 보낸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주상으로 상극 중에 상극인 채연이와 가족이 될 수는 없어. 엄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지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친보다 엄마가 더 소중했고 제 자신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말을 따랐어요. 남자친구는 여동생에게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네 때문에 내 결혼 개판 났잖아. 공부 잘하고 치대 들어갔다고 콧대 높았던 그 아이는 결국 집안에서 완전히 눈엣가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할 뻔하다가 어그러지게 되었고 결국에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힘든 길은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죽을 듯이 힘들더라고요. 그 아이 때문에 또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구나 하고요. 정말 나는 그 아이와 죽을 때까지 엮이는 운명인 건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상처는 옅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 사람과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점점 다시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4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평안한 가정을 꾸리고 있을 때쯤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저를 괴롭혔던 그 채연이라는 아이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클럽에서 만난 남자친구였대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노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아내 몰래 클럽을 가게 되었고 결국 거기서 사단이 난 거죠.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하다가 딱 걸리게 되었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아이는 완전 폐인이 되어서 정신병원에 들락거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아주 쌤통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도 그 말을 듣고 역시 그런 애들은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더라고. 조용히 살았으면 치과의사로 승승장구했을 텐데. 엄마가 저에게 그랬었거든요. 최고의 복수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 게 복수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어떻게 그래?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한 게 최고의 복수인 것 같아요. 아픈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행복하게 남은 인생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이 또한 경험이고 추억이겠지요. 지금은 너무나도 좋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추우니 몸 따뜻하게 잘 챙기세요. 감기 걸리면 큰일이니까요.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